자, 오늘은 묽은 용액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냐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가정학습 과제로 주어졌던 내용이죠. 분자 사이 작용하는 힘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산력, 그리고 쌍극자 힘, 수소 결합과 같이 우리 분자 사이에는 이러한 다양한 인력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들의 세기도 우리 비교해 보았고, 그리고 이러한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액체의 녹는 점과 끓는 점,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웠던 내용은 기체였죠. 기체의 운동성을 예측을 했습니다. 어떤 식을 이용해서요? 그렇죠.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체의 운동성을 분석하고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기체 분자에 에서 작용하는 이제 법칙이죠. 그래서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마지막으로 톨턴의 부분압력 법칙에 대한 내용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액체로 넘어갔었죠. 액체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액체인 물. 그래서 물이 극성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과 물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을 구분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에 설탕을 타거나 소금을 탈 때, 즉 용매에다가 용질을 용해시켰을 때, 용액이 되었을 때, 그때의 이제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그래서 농도의 정의 세 가지,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를 배웠고요. 그리고 그들을 서로 전환하는 방법까지 열심히 연습해 봤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묽은 용액의 성질이라는 걸 배울 건데, 용액을 만들었을 때는 순수한 액체일 때랑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용액이 되었을 때 어떠한 성질들을 나타내는지 우리 크게, 원래 교육과정에서는 총 4가지를 제시를 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는 우리 크게 좀 3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끓는 점, 오름, 세 번째는 어는 점, 내림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액이 되었을 때 순수한 액체랑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좀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묽은 용액의 성질 중에서도 첫 번째,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증기압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증기압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어떤 용어냐면 키워드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 용어를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그냥 용어의 정의만 외워서는 조금 안 되고 그 상황 자체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동적 평형이라는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의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바로 가역 반응이라는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인 증발과 응축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조금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크게 3가지 내용을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가역 반응이라는 내용을 좀 공부해 볼 건데요. 자, 가역 반응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이름의 의미, 용어의 의미,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뭐야? 가능하되 뭐가? 역반응이. 요거는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 바로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역반응은 뭐야? 자, 역반응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 정반응도 있겠죠? 자,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 하나를 그냥 그려볼 건데요. 자, A라는 물질이 B로 이렇게 변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대요.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우리는 그 방향 자체를 정반응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B가 A가 되는 이런 반응을 우리는 역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역 반응을 A, B를 쓰고 화살표로 쌍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표시를 보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가역 반응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역 반응의 아주 대조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가역 반응은 뭐야? 말 그대로 역반응이 역반응이 불가능한 반응인 거죠. 그래서 비가역 반응은 대표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냐면 우리 연소 반응 이런 거 있어요. 연소 반응. 자, 내가 종이를 태웠어. 종이를 태웠더니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만들어졌대. 자, 그러면 종이가 타는 그 과정을 정반응이라고 한다면 생성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다시 모아서 종이가 되는 반응,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일어나기 힘들죠. 희박하죠. 이처럼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매우 소량 일어나기 때문에 무시할 만큼 역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예로 뭐 연소 반응, 뭐 중화 반응, 기체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 등이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어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가역 반응이야.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바로 그 반응이 증발과 응축입니다. 증발과 응축. 증발이라는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응축에 대한 내용은 조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비커를 준비했고요. 그 비커에 물을 따랐습니다. 물을 따라놨더니 이렇게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뭘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어디에서요? 물을 따라놨더니 물의 표면에서요. 이런 식으로 물의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 즉 기화라고 하는 거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요걸 바로 우리 증발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자, 내가 이런 식으로 비커를 열어놓고 가만히 놔두면은 거의 한두 달 지나면 물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전부 증발해서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닫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자, 물이 조금 줄어들긴 할 거야. 근데 조금 줄어들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길 거란 말이야. 아무리 며칠이 지나도 이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증발은 일어나요. 활발하게 증발은 일어나지만 증발이 일어나서 생겨난 무엇이? 그치, 수증기. 요거 수증기라고 합니다. 물일 경우에 수증기고요. 증기라고 하죠. 증기. 자, 이러한 증기들이, 수증기들이 막 부딪힌단 말이야. 충돌을 한단 말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수증기의 압력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막 충돌을 하면서 지들끼리 충돌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다시 액체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요걸 바로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다시 액체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 요 과정을 응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응축.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화학식으로 선생님이 나타내 본다고 하면은 H2O 액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H2O 기체로 바뀌어요. 어디에서? 물의 표면에서. 자, 이런 식으로 표면에서 기체화, 기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액체, 기체, 이제 수증기가, 얘는 물이고 얘는 수증기인 거지. 수증기가 그들끼리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다시 액체로 액화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응축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과 응축의 과정은 바로 대표적인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가역 반응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증발과 응축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동적 평형에 대한 개념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시간에 따른 그들의 속도를 좀 그래프로 표현해 볼 건데, 우리 증발 속도의 경우에는 뭐에만 의존하는 값이냐면 바로
온도에만 의존하는 값입니다. 즉 온도만 똑같다면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쭉 유지가 됩니다. 요것이 바로 증발 속도. 이렇게 V하고 밑에서 증발 쓰면 요거 증발 속도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누구에만 영향을 미친다? 누구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하는 값입니다. 근데 응축되는 속도는 어떤 값에 이제 의존을 하냐면요. 증발이 아니라 응축이죠. 응축되는 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바로 그렇지. 여기 수증기들의 양에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면 수증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 간의 충돌이 더 많아지는 거고 충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응축되는 수증기의 양이 많겠죠. 따라서 응축이라고 하는 거 바로 증기의 양, 기체의 양, 수증기의 양 얘가 많아지면 응축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즉 수증기의 양을 농도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또 수증기의 양, 몰수가 많아지면 수증기의 압력도 커지겠지, 그지? 이런 거지. PV는 nRT에서 요 부피는 거의 일정할 거 아니야. 그리고 온도도 일정한 상황이야. 그럼 그 와중에 수증기의 몰수가 많아지면 그대로 압력도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증기의 양, 수증기의 농도, 수증기의 압력이 전부 다 요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 농도가 커지거나 수증기의 압력이 커진다는 건 수증기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구나 라는 걸 의미하고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처음에 요 안에는 아무런 수증기도 없었다고 칠게요. 없었는데 증발에 의해서 점점 수증기가 생기겠지. 이렇게 생기니까 맨 처음에 응축 속도는 0이었다가 점점 수증기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응축 속도 0이었다가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야. 자, 어디까지 증가하냐면 바로 증발 속도와 어느 순간 같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게 응축 속도를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떨 거야? 증발과 응축은 맨 처음에는 속도가 같지 않았지만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결국에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되는 지점이 나타나?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돼. 즉, 이 지점은 뭐냐면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요 라고 부릅니다. 자, 동적 평형의 의미를 조금 알겠나요?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우리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 그리고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 역반응,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역반응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가역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정반응에 의해서 바로 증발하는 상태 변화죠. 증발하는 과정이야. 정반응의 속도와 그리고 역반응의 속도. 여기서 역반응은 뭐야? 응축되는 속도야. 그래서 역반응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 지점이 생긴다.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는데 그때는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발과 응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단 그들의 속도만 같은 상태인 거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역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렇게 도달한 지점 우리는 동적인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동적 평형의 의미가 바로 그거구나. 동적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야. 계속적으로 평형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여러분들 개념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떤 내용까지 다 지금 약간 훑어본 거냐면요, 가역 반응,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인 증발과 응축, 그리고 이 예를 통해서 동적 평형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요 수증기의 양은 더 이상 변하지 않겠지. 또 요 물의 양도 변하지 않겠지. 왜? 물론 증발도 일어나고 응축도 일어나지만 그들의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수증기의 양과 그리고 물의 양이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될 거란 말이야. 그때에 요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 어디에 도달했을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는 증기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증기 압력이야? 그렇지, 그 해당 액체의 증기 압력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여길 때는 이 액체가 물이니까 물의 증기 압력, 뭐 수증기 압력, 수증기압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개념을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 프린트로 가서 조금 세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프린트로 돌아와서 우리 증기압력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기압력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그렇지, 동적 평형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렇지, 가역 반응일 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져서, 그쵸, 중요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하지만 끊임없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혹시 동적 평형의 의미를 서술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역반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훌륭한 서술형 답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가역 반응에서의 대표적인 예인 증발과 응축에 대한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증발과 응축에 대한 동적 평형 상태를 살펴봤었죠. 액체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되는 상태, 동일해진 상태.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런 과정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바로 증발과 응축에서의 동적 평형 상태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 증발과 응축의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적으로 나열한 그림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 여기가 진공이라고 생각해봐야 되나? 요 물입니다. 물. 자, 물 표면에서 이렇게 증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처음에는 진공이니까 뭐만 일어나겠어? 증발만 일어나겠죠. 처음에는 증발만 일어나. 증발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겨나죠? 그쵸, 수증기가 생겨납니다. 그 수증기들이 이제는 그들끼리 부딪히면서 다시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응축이라고 했고, 응축 속도는 처음에는 0이었지만 이제 수증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증가한다라고 했죠. 점점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증발 속도와 같아지게 되는 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화살표랑 내려가는 화살표의 개수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세보면은. 그래서 그 상태에 도달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부르고, 지금 이때의 요 수증기의 압력을 뭐라고 부른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증기의 압력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는 그 해당 액체의 증기 압력이다 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기 압력이 뭐라고요? 액체가 증발과 응축에 대한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증기의 압력을 우리는 그 액체의 증기 압력이다 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현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물어볼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이 이 시간 순으로 나열한 부분을 A, B, C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봐보자. 자, 증발 속도는 어디가 제일 빠를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선생님 A가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B, C 이런 식으로 C가 될수록 점점 증발 속도는 줄어들 것 같아요 라고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틀립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건 뭐에만 의존한다고 했어? 이 값은. 그렇지? 온도에만 의존한다고 했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증발 속도 증가하는데 온도가 일정하면 처음과 끝 다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하는 값이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어떤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 이렇게 다른 용기에 이런 식으로 다른 용기에 물을 담아놨을 때 이들의 증발 속도 당연히 표면적이 넓은 이쪽 오른쪽이 증발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증발 속도라는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그냥 일정 시간 동안 증발하는 입자 수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 단위 면적당이라는 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위 면적당이라는 거는 일정한 면적 안에, 즉 이만큼의 면적을 내가 단위 면적이라고 했을 때 표면적이 넓든 작든 이 면적 안에서 증발하는 입자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면적이 늘어나도 온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해당 면적 안에서 증발하는 입자 수는 면적이 크든 작든 똑같겠죠. 그래서 온도만 같다면 이 같은 면적당 증발하는 입자 수가 항상 같기 때문에, 즉 이거의 의미가 바로 증발 속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A든 B든 C든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응축 속도는 뭘까? 응축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뭡니까? 그치, 증발한 그 증기 수증기다 이런 기체의 입자수, 농도, 이들의 압력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입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증기의 입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응축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왜? 응축이라는 건 뭐야? 그 입자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다시 떨어지는, 충돌에 의해서 떨어지는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해서 떨어지는 입자수도 많겠죠. 그러니까 응축 속도는 바로 기체 증기의 압력 또는 증기의 농도, 증기의 입자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입자수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응축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응축 속도는 A가 제일 작고요. B, C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일정한 값을 갖는데 증발 속도와 같아지는 지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증기의 입자수, 농도, 압력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수증기의 입자수는 많아지는 거지. 자, 근데 수증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물의 양은 A일 때가 제일 많고요, B, C 이런 식으로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 일정한 값으로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그리고 동적 평형, 그리고 증기 압력 이렇게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아래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상은 이제 온도에 따른 증발과 응축 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가와 나는 모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 가와 나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치, 수증기 입자의 개수가 지금 다르죠. 누가 더 많아? 나가 수증기 입자수가 훨씬 더 많다. 수증기 입자수가 많다라는 건 뭔 말이야? 그렇지, 나는 가보다 증발을 더 잘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증발을 잘해? 그 얘기는 뭔 말이야? 증발 속도가 빨라. 이렇게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밖에 없었죠? 그렇지, 온도밖에 없었지. 따라서 가보다 나가 증발을 더 빨리 하고 더 잘했으니까 온도가 높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요. 즉, 증발 속도는 온도가 높은 나가 더 빠를 거야 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증기 입자가 이렇게 모형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아무것도 표현되어 있지 않았어. 자, 그래도 나가 온도가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을까요?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어떤 기준으로 파악할 수가 있냐면 바로 요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만큼 가에서의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를 H1이라고 하고 나에서의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를 H2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누가 더 압력이 높은 거야? 그렇지,
자, H2가 훨씬 더 큰 압력을 차지하고 있죠. 아, H2가 압력이 커. 이거 자체가 지금 증기 압력이란 말이야. 아, 증기 압력이 나가 큰 거야. 증기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증발한 입자수가 많다란 얘기잖아. 그지? 따라서 이 입자 모형이 그려져 있지 않아도 우리는 옆에 있는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만 보고도 온도가 누가 더 높은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전제는 전부 다 뭐일 경우? 전부 다 이 액체의 종류가 똑같을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둘 다 물이라는 액체인 경우에만 온도 변화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발 속도가 빨라졌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속도 해서 일단은 가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렇게 증발 속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치자. 증발 속도예요. 가의 증발 속도지. 자, 그러면은 응축 속도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증발 속도와 언제 나중에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응축 속도야. 가의 응축 속도. 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증발 속도가 가보다는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일단 속도 자체가 이렇게 커요. 이게 증발 속도인데 누구의 증발 속도냐면 나의 증발 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응축 속도도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동적 평형에 도달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때를 t가라고 놓고 동적 평형에 도달한 시간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언젠가는 나도 동적 평형에 도달할 거란 말이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증발 속도 또한 응축 속도 또한 증발 속도와 마찬가지로 빨라지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의 응축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응축 속도도 증발 속도가 나가 더 빠른 것만큼 응축 속도도 빨라진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높은 쪽이 훨씬 동적 평형에 빠르게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야? 증발 속도가 빠르니까 그만큼 빠르게 증발을, 온도가 높으니까 그만큼 빠르게 증발하고, 빠르게 증발하니까 응축도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가보다 나가 더 작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 가랑 나랑 비교해보면 이때는 나가 더 빠르게 도달하니까 시간은 더 적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액체의 증기압력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의 증기압력이다라고 하는 건요, 일단 액체가 증발과 응축이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되냐면 동적 평형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수증기가 나타내고 있는 압력을 뭐라고 불러? 증기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동적 평형에 도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같은 종류의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력은 액체의 양과 관계없이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증기압력을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놔. 물, H2O. 물을 받아놓고 여기는 진공입니다. 진공.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들고요. 옆에는 뭐를 넣어놓냐면 수은을 이렇게 넣어놓을 거야. 맨 처음에는 이렇게 높이 차이가 없었겠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물이 점점 증발을 합니다. 증발을 하고, 증발을 막 합니다. 지금 현재 25도씨라고 그냥 칠게요. 이 온도 증발을 합니다. 증발을 하면 수증기 입자들이 막 생기지? 막 생기니까 당연히 또해? 응축도 할 거야. 그래서 결국엔 어디에 도달해? 그치, 동적 평형에 도달하겠죠. 그럼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순간, 도달하면은 이제 그때의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수은 기둥이 어떻게 될 거냐면 아마 이렇게 기둥의 높이 차이가 생길 거란 말이야. 이때 요 물이 25도씨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요 수증 기둥의 높이 차이가 약 한 24mm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 물의 증기압력 25도씨에서
물의 증기 압력은 24mm Hg 정도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내가 액체의 양, 똑같은 물을 썼는데, 여기다 물이야, 물. 똑같은 물을 썼는데, 내가 액체의 양을 그냥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만 최소한의 양을 넣었어.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온도가 똑같다면 증발속도 똑같이 일어나니까, 증발속도 똑같이 일어나고 이렇게 증발이 되고 또 다시 응축을 하면서 동적 평형에 도달할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체의 양이 줄어들어도 같은 물질이라면 요 수은기둥의 높이 차이는 어떨 것이다. 그렇지, 똑같을 것이란 얘기야. 그래서 똑같이 24mm Hg만큼 차이가 날 것이란 얘기죠. 아, 액체의 종류만 같다면 그 양에는 상관이 없구나. 뭐에만 도달할 수 있다면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그 액체의 양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별 차이가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 25도씨에서 실험을 하고 얘를 50도씨에서 실험을 했다고 치자. 자, 그럼 여기서는 또 많이 달라지죠. 왜?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발 속도 어떻게 됩니까? 증발 속도도 빨라지죠. 증발 속도 빨라지니까 증발 잘하는 거야. 즉 증기 압력이 커지는 거란 말이야. 요 영향에 의해서. 즉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증발 속도와 연관이 있는 값이고 증발 속도는 온도와 연관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50도라고 한다면 증기 압력이 더 많이 차이가 나서 예를 들어 더 이게 24mm Hg보다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가 증가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증기 압력 자체를 측정할 때 요렇게 측정하는 거야. 요렇게 이런 방법으로 증기 압력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체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거에 대한 의미다, 설명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지는 이유는 증기 압력 자체가 뭐랑 관련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와 관련이 있는 값이고 이 증발 속도가 온도와 관련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증기 압력이 높아진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내용 특징은 뭐냐면 증기 압력은 액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의 종류에 따라 증기 압력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액체의 이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을수록 증기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봐. 증기 압력이 커. 어떤 액체의 증기 압력이 크대.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증발을 뭐한다? 증발 잘한다는 뜻이야. 증발을 잘한다? 증발을 잘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휘발성이 뭐하다? 잘 증발하는 거니까 빨리 액체에서 기체로 잘 진행이 된다는 얘기지. 상태 변화 잘한다는 얘기지. 이런 거 우리는 휘발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휘발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휘발성이 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액체 분자 사이에 인력이 어떤 거야? 만약에 인력이 세면은 액체가 기체로 넘어가기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자, 근데 액체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으니까 증발 잘하겠죠. 액체가 기체로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액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작을 때 휘발성이 큰 거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다. 야, 근데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작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력이 작아? 그럼 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은 뭐에 비례하죠? 그렇지, 끓는 점에 비례하죠. 보일링 포인트. 따라서 인력이 작다는 얘기는 보일링 포인트가 작다는 얘기야. 또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작다는 얘기는 액체 분자 사이에 이렇게 인력을 끊어내기 쉽다는 얘기인데 조금만 열을 줘도 이게 이렇게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한다라는 거야. 자, 근데 표면에서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 걸 뭐라고 하지? 증발이라고 하죠. 우리 앞에서 배울 때는 이런 거 배웠죠.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 흡수해야 하는 열
에너지를 뭐라고 했어? 그렇지. 기화열이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서는 표면에서만 기화가 일어나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표면에서만 기화가 일어나는 걸 증발이라고 하는데 이 증발할 때 주변에서 흡수하는 열을 증발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1몰만 증발한다고 기준을 잡을 거야. 그때 1몰만 증발할 때 흡수해야 되는 열을 몰 증발열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이 작으니까 1몰이 증발하는데 흡수해야 되는 열인 몰 증발열도 어떨 거야? 작을 거야 라는 얘기지. 왜냐면은 액체 분자 사이 인력이 작으니까 적은 열만 흡수해도 증발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도 요 5가지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바로 내용이 나오거든요. 즉 증발이 잘 되는 즉 휘발성이 큰 액체일수록 증기압력이 큰 거야. 증발이 잘 되는 액체는 분자 사이 인력이 작은 거죠. 증발이 잘 되는 액체는 끓는 점이 그래서 높은 거야. 인력이 작으니까. 그래서 1몰이 증발할 때 흡수하는 열 1몰 증발열도 작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기압력 이 아래 보면은 이렇게 아래 상황 요런 상황으로 이제 문제로 주어질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요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A라는 액체와 B라는 액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건데 서로 다른 액체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 차가 B 쪽으로 이렇게 치우쳤어.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A의 증기 압력이 세서 얘가 증발 훨씬 잘하기 때문에 증기 압력이 세서 이렇게 밀쳐가지고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요 상황에서 증기 압력은 누가 더 큰 거야? 그치. 증기 압력은 A가 더 큰 거야. 즉, A가 더 뭐 잘한다? 얘가 증발 잘한다라는 얘기야. 증발 잘한다. 자, 그 얘기는 휘발 누가 더 잘해? A가 훨씬 잘하겠죠? 휘발성이 크니까 지금 분자 사이 작용하는 인력은 어떨까? 그렇지. 작겠지, 그지? 작으니까 잘 날아갔겠죠? 자, 그럼 분자 사이 인력이 작아. 그 얘기는 끓는 점이 높다, 낮다? 그치, 낮다라는 거를 의미하고요. 분자 사이 인력이 작으니까 몰 증발열도 어떨 거야? 작을 거야. 반대로 B가 분자 사이 인력이 크니까 증발할 때 흡수하는 열도 많이 흡수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증기압력 시리즈 5종 세트거든요. 요 내용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으로 넘어가서 증기압력과 끓는 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볼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먼저 조금 개념을 정리하고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기압력과 액체의 끓는 점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의 끓는 점은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일단은 액체에 내가 열을 가해줍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액체의 온도는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다 갑자기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긴다. 자, 이 구간은 왜 일정한 거니? 라고 묻는다면 가해준 열을 모두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 변화요?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하는 상태 변화하는 데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 지점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끓는 점이라고 부르자라고 우리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의미를 확장시켜서 증기압력과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결론을 조금 알려줄게요. 액체의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체의 이 액체라고 하는 거 해당 액체도 액체이기 때문에 증발을 하겠죠. 증발을 하기 때문에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그들은 증기압력이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해당되는 액체의 증기압력이 있을 거야. 그리고 외부 압력이 있어요. 외부 압력이 일기압이겠지, 그지? 외부 압력이 있는데 액체의 증기압력은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액체의 증기압력도 증가하죠. 왜? 온도가 증가하면 증발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만큼 많은 수의 수증기 분자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증기압력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도달을 하냐면요, 외부 압력까지 도달을 합니다.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이렇게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지점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끓는 점이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액체의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가 끓는 점일까? 이 부분은 바로 밑에 있는 증발과 끓음에 대한 차이부터 설명을 한 후에 증기압력 곡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증발과 끓음의 의미 차이를 우리 명확히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증발이라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표면, 어떤 액체의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기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했습니다. 좀 끓음은 증발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액체의 표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그렇지, 액체의 내부에서도 어떤 현상이, 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끓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볼게요. 증기압력에 대한 그래프인데 뭐에 따른 증기압력이냐면 온도에 따른 압력이라고 그냥 P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은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 액체가 물이었다고 치자. 자, 물의 증기압력을 온도에 따라서 나타내면 아마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증기압력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떼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의 증기압력 곡선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죠? 요거에 대한 이름이 바로 물의 증기압력 곡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25도씨일 때는 이 지점을 25도씨라고 치면은 그 지점에서의 증기압력은 약 24mmH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증가하면 얘보다 더 증가하겠죠? 쭉쭉쭉쭉 증가하다가 어디까지도 증가할 수 있냐면 외부 압력인 760mmHg까지 증가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때의 온도가 우연히도 몇 도였던 거야? 100도씨였던 거야. 온도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기압력은 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온도가 100도씨가 됐을 때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아지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대기압을 의미하는 거죠.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이렇게 같아지는 지점이 생긴다고. 그때 용액은 비로소 끓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도대체 왜 그때 끓을까라는 걸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비커 안에다가 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물을 넣고 내가 여기다가 가열을 할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가열할 때 이거 쓰지? 자,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알코올 램프입니다. 뭐 산발에도 살짝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산발이 왜 여기다 그리니? 자, 산발이 여기다 그려야 되죠. 그리고 알코올 램프에 불을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은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 증기하면서 열심히 증가하죠. 온도가 약 90도가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끓지 않습니다. 자, 90도가 되면 액체의 표면에서 증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야. 근데 무려 내부에서도 약간의 증발이 일어나려는 경향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기미가 보여.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물 올려놓으면은 밑에서 조금씩 기포가 생기다가 없어지고 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온도를 높이게 되면 이 안에서도 약간의 작은 기포가 생깁니다. 자, 작은 기포를 선생님이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작은 기포가 생깁니다. 자, 이 기포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안에 내부에서 스스로 기화가 일어나는 거야. 즉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그들의 증기압력에 의해서 이 액체의 증기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체인 거지, 수증기인 거지. 자, 근데 지금 요 90도가 되었을 때 그때는 압력이 몇이라고 해볼 거냐면 한 740이라고 칠게요. 740mmHg야. 그럼 지금 이 증기압력 740mmHg만큼의 압력을 가지고 이 기포가 탄생을 했어. 자, 그런데 자, 외부 압력은 몇입니까? 외부 압력은 760mmHg란 말이야. 그러니까 740보다 훨씬 커. 90도씨인 요 물의 증기압력보다 외부 압력이 크기 때문에 생길랑 하면은 외부 압력에 의해서 짓눌려. 이렇게 외부 압력에 의해서 짓눌리기 때문에 기포가 성장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도씨의 물은 끓어오를 수 없는 거지. 생길만 하면 없어지고 생길만 하면 없어지고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결국에 100도씨에 도달을 하게 되면 드디어 요 증기 압력에 의해서 생성된 기포가 이제는 외부 압력과 맞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도 760으로 밖으로 밀치고 있고 외부에서도 똑같이 760으로 밀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사라지지 않고 성장하면서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지. 이렇게 떠오르는 기포가 많아진다는 얘기, 우리 겉으로 봤을 때 용액이 끓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용액이 끓는 이런 현상,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런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용액이 아니라 그 액체의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같아졌을 때 그 해당 온도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그 해당 온도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그 액체의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였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체의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 해당 액체의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비로소 기포들이 외부 압력에 짓눌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고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 끓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그 지점의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할 만 하겠죠, 그죠? 자, 그럼 프린트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증기압력과 끓는 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액체의 온도가 높아져 액체의 증기압력이 점점 커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지? 그래서 외부 압력과 어떻게 진다? 같아지면 액체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 액체가 끓기 시작합니다. 이때 온도를 뭐라고 부른다? 끓는 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그림이 이쁘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같아지는 지점에서 끓어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기포들이 살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증기압력 곡선이 나오죠. 온도와 압력에 따른 증기압력의 곡선을 나타낸 건데요. 자, 온도가 당연히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물의 증기압력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물의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이렇게 같아지는 지점의 그 온도를 뭐라고 부른다? 끓는 점. 물 같은 경우 이 온도가 100도씨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일링 포인트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온도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템퍼러처긴 템퍼러처인데 보일링 템퍼러처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끓는 점은 이런 식으로 이제 TB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봐봐. 만약에 외부 압력이 증가했어. 외부 압력이 1기압이 아니라 더 증가했어. 자, 그러면은 분명히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에서 용액은 끓기 시작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100도씨가 돼도 외부 압력이 예를 들어 1.5기압이야. 근데 그 해당 장소에서 물은 100도씨가 돼도 끓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외부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포가 성장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가 결국에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지.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그 액체의 끓는 점은 증가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압력 밥솥에 밥을 지었을 때 굉장히 맛있게 밥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압력이 높은 압력 밥솥은 일부러 압력을 높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물은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오르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100도씨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더 맛있게 된다라는 이 원리가 바로 액체 증기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외부 압력이 작아졌어. 0.5기압이야. 극단적으로 갈게요. 자, 0.5기압이야. 외부 압력이. 그러면은 100도씨가 되기 전부터 끓어오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산에서 밥을 지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도씨보다 낮은, 그러니까 외부 압력 자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이제 지상에서 위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기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작아진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높은 산에서 밥을 지으면은 외부 압력 1기압보다 조금 낮은 압력이기 때문에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액체가 끓는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정말 극단적으로 0.5도씨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 그때 끓는 점의 온도가 70도라고 치자. 그러면은 7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밥을 지으면 밥이 설익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설익는 현상.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증기압력과 그리고 끓는 점 간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구나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액체의 증기압력과 끓는 점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증기압력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증기압력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묽은 용액이 되었을 때 순수한 액체일 때보다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전초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우리의 목적은 뭐야? 그렇지. 용액이 되었을 때 그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은 왜 나타나며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자세히 수식을 세우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